안녕하십니까. 성공 취업의 동반자 취업 컨설턴트 조성욱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그 유통산업 쪽에 이 취업을 희망하는 이 친구들을 제가 만나보면요. 저에게 이제 공통적으로 물어보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 유통이라는 직무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회사에 가서 어필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준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들을 많이 하는데요. 그리고 또 저에게 한 가지 물어보는 건 그 직무 경험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물어봅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꼭 한마디 하시는 말씀들이 직무 경험을 위해서 뭐 편의점이라든지 아니면 뭐 대형 마트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던 이런 경험들을 주로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 입장을 바꿔서 기업의 입장이라고 하면 만약에 유통 전문가를 우리가 향후 양성을 하고 육성을 해야 되는데 단순히 그 아르바이트 경험만 가지고 기업의 어떤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그 전체적으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요. 유통산업 전반과 그리고 유통산업에 엮여 있는 이런 이슈들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건데요. 아마 이번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적어도 이 소매 유통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이 경제 상황 하에서 우리 유통산업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고 또 이 상황에서 현재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해 나가고 있는지에 대한 여러분들 자신의 인사이트를 키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것으로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오늘 그 내용은요, 그 유통산업 전반에 대한 내용에 들어가기 앞서서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경제 상황에 대한 설명을 좀 간단하게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전체적인 그 유통업태에 대한 모든 업태를 다 다뤄서 말씀드리기는 좀 시간상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대형 마트를 샘플로 제가 그 관련 법들과 또 이제 처해 있는 어떤 상황, 규제들에 대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어서 좀 더 그 유통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개별 이슈들에 대한 점검, 그리고 그 이슈들에 대한 설명으로서 이 시간을 좀 채워보고자 합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가 유통산업 관련된 산업군에 들어가기 이전에 경제 상황에 대한 설명을 좀 우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앞에 나와 있는 표는 올해 초 그 IMF에서 세계 경제 성장률과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을 전망해서 작성했던 표입니다. 이 표 이제 보시면 이제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그 숫자 별로 좋아하시지 않는 분들은 이게 뭐야 하면서 조금 그 당황하실 수 있는데요. 숫자 별로 좋아하시지 않는 분들은 제가 여기 지금 표시해 놓은 그 주황색 동그라미 있습니다. 저 두 개의 숫자만 여러분들 보시면 됩니다. 우선 그 2017년도의 세계 경제 성장 전망률을 보면 3.5%로 IMF에서는 예상을 했었고요. 그리고 국내 성장 전망률은 2.5%로 예상을 했었습니다. 자, 근데 그 앞에 그 2016년도 숫자를 보시면 그 세계 경제 성장률은 그 3.1로 돼 있고요. 그리고 국내 경제 성장률은 2.7로 돼 있습니다. 근데 옆에 가로하고 제가 숫자를 하나 적어놨는데요. 자, 이 숫자는 뭐냐면 자, 이런 겁니다. 그 2016년도 초에 IMF가 그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내놨던 숫자가 3.1%인데요. 하반기로 갈수록 그 숫자를 약간 그 조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제 그 2016년도 그 국내 경제 성장률도 마찬가지고요. 상반기에 성장률을 그 처음에 예측을 하고요. 그리고 뒤로 가면서 이 성장률에 대한 조정을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로 안에 있는 숫자는 이 IMF가 그 세계 경제 성장률로서 연초에 2016년도 초에 전망했던 숫자입니다. 그리고 가로 밖에 있는 숫자는 연말에 실적을 기준으로 다시 조정한 숫자죠. 자, 이 의미는 무슨 의미냐면 자, 세계 경제 성장률 최초에 3.5% 성장할 것으로 예측했지만 실질적으로는 3.1%밖에 성장하지 못했다는 거죠. 국내 성장률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초에 3.2 예상했는데 실질적으로는 2.7% 정도밖에 성장을 못했다는 겁니다. 자, 이 숫자의 의미는 뭐냐면 실제로 예측했던 숫자보다는 성장을 하기가 어렵다는 의미죠. 자, 그런 측면에서 지금 IMF가 예상했던 올해 초에 이제 예상했던 거죠. 3.5% 성장, 그리고 국내 2.5% 성장. 사실 달성하기 어렵지 않을까. 저는 이제 연중에 그렇게 생각을 했고 대부분의 이제 경제학자분들도 그렇게 예상을 했었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세계 경기도 그렇고 저희 나라 경기도 생각보다는 조금 좋은 방향으로 회복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IMF에서 수정 숫자를 내놨는데요.
세계 경제 성장 전망률은 3.5에서 3.6으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국내 성장률은 2.5에서 무려 3.2%로 경제 성장률을 조정을 했습니다. 물론 이 숫자가 아직 정확하게 확정된 숫자는 아닙니다만 전망을 좀 밝게 본다는 건 저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무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 이 숫자를 보시면 한 3.2, 뭐 2.5 뭐 이런 숫자들 결코 크지 않은 숫자들이죠. 경제가 저희가 만약에 3.2% IMF에서 예측한 대로 3.2% 성장을 한다 하더라도 물가 상승률까지 감안을 하면 실제 올라갈 수 있는 우리의 어떤 경제 성장 여력은 그리 많지 않다는 겁니다. 하는 총재께서 내년도 경제 성장률과 그 물가 상승률 예측을 하셨는데요. 내년도 경제 성장률은 약 2.9%, 그리고 물가 성장률은 약 한 1.8% 정도를 예측을 하셨습니다. 그럼 그 갭이 한 1%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소위 말해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성장률 정도는 고작 한 1%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결국은 저희가 과거로부터 쭉 이어져 온 어떤 이런 경제 성장률들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성장은 좀 정체되어 있고, 이 정체되어 있는 이런 경제 상황 하에서 물론 비단 유통뿐만이 아니고 다른 산업군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유통산업은 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제 성장률이 한 2%에서 3% 정도로 이제 저희가 유지가 됐을 때는요, 민간 소비는 저희가 이제 성장을 한다고 해도 제한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앞서 제가 작성한 내용처럼 소비 심리는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위축이 돼 있는 상태고요. 올 2017년도에 다소 경제 성장이 좀 완화된다 하더라도 그렇게 많은 폭의 어떤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투자 부분에 있어서는 반도체 같은 경우 지금 호황이죠. 그래서 그 반도체 산업 분야에 계신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앞으로 한 2, 3년 정도는 계속 지속이 될 거고, 길게는 한 4, 5년 정도까지도 지속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반도체 산업을 제외하고는 사실 실질적으로 어떤 설비라든지 여러 R&D라든지 어떤 과감한 투자를 이끌어내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수출 부분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는 있는데요. 근데 이 미국의 보호무역 조치라든지, 그리고 아직 이슈가 많이 남아 있는 사드 관련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수출 역시 완만한 개선을 이루겠지만 역시나 그렇게 전망이 밝지는 않습니다. 자, 이러한 배경 속에서 저희 유통산업 환경을 들여다보면요, 이 표는 2012년도부터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이 국내 소매 유통 쪽의 판매액의 연간 추이들입니다. 자, 여기 제가 앞서 작성한 내용처럼 지금 연평균 성장률은 약 1.9%, 약 한 2% 정도에 미치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의 성장률이라고 하면 앞서 말씀드린 저희 경제 성장률보다도 훨씬 못 미치는 이제 그런 숫자죠. 자, 이 숫자의 갭은 결국 소비 심리가 그만큼 위축되어 있다는 어떤 반증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가 표로 이렇게 보여드리면요, 실질적으로 2014년도에 소비 심리 지수가 2014년도까지는 계속 좀 상승하는 그런 표를 보여줬었는데요. 2014년도 이후로는 계속 지속적으로 소비 심리 지수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소비 심리 지수가 하락한다는 의미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화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소비를 하려고 하는 의지는 훨씬 점점 낮아진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소매 유통 내에 많은 업태들이 있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대형 마트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슈퍼마켓도 있고요. 온라인 쇼핑몰도 있고, 그리고 또 편의점도 있고, 많은 업태들이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이 대형 마트의 사례를 통해서 현재 어찌 보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소매 유통의 굉장히 대표적인 업태 중에 하나인데요. 이 대형 마트를 통해서 현재 국내 어떤 유통 관련해서 어떤 규제나 법들이 존재하고 있고, 또 이제 그런 규제나 법들을 통해서 이 어려움을 좀 어떤 식으로 헤쳐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예. 여기 나와 있는 그래프를 보시면 2010년도부터 지금 2015년도까지의 어떤 이 매출 추이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그래프에 보시면 2010년도 쪽에 저기 빨간색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이 빨간색 그래프는 성장률을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그리고 파란색 막대 그래프는 매출액을 보여주는 그래프고요. 그 빨간색 꺾은 선 그래프를 보면 그 2010년도 쪽에 보면 성장률이 매우 높죠. 근데 2012년도 들어서는 점점 그 그래프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이 의미는 앞서서 그 경제 환경이나 그리고 우리 유통 환경을 보여줬던 그래프와 거의 대동소이한데요. 지속적으로 환경이 좋아지지 않고 있다는 거죠. 자, 이건 지난주에 그 모 신문에 나왔던 그 기사 자료인데요. 이 기사 자료에 보면 그 헤드라인이 이렇습니다. 국내 200대 유통기업 매출이 월마트의 5분의 1. 그리고 이제 뭐 또 규제보단 육성 이런 말씀을 이 기자분이 적으셨는데요. 이 내용을 좀 간략히 간추려 보면 이런 의미입니다. 국내에 있는 뭐 롯데나 뭐 신세계 뭐 이런 그 대형 유통업체들을 포함해서 전체 약 그 200여 개 상위 200여 개 유통기업의 매출을 1년간의 매출을 합쳐 보니까 여러분들 그 우리나라에도 들어와 있는 그 코스트코라는 기업 있죠. 그 미국의 이제 유통회사입니다. 이 코스트코가 벌어들이는 매출에 못 미친다는 거죠. 그 200개 기업이 다 합쳐도. 그리고 월마트는 사실 유통 공룡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매출을 일으키고 있는 유통회사죠. 이 월마트 매출의 고작 5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이제 그런 기사입니다. 물론 이제 여러 가지 그 이유들이 있을 겁니다. 뭐 기업들이 뭐 마케팅 부분에서 뭐 약간 소극적이었을 수도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뭐 경제 환경 부분에서 다소 좀 침체돼 있었기 때문에 뭐 소비 그 심리 지수가 낮아져서 그랬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편으로는 그 이 상생의 어떤 요구에 의한 규제 이런 규제들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유통시장이 좀 위축되는 뭐 또 그런 효과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슈 중에서 이 신문 기사에서 언급을 했던 그 규제에 대한 이슈를 한번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대형마트에서 이 규제 부분에 있어서의 가장 대표적인 이슈는요, 유통산업발전법입니다. 이 유통산업발전법은 뭐냐면 2012년도 4월에 처음 시행이 됐는데요. 이런 겁니다. 2012년도 이전에는요, 대형마트 같은 경우에 그 영업시간이 24시간인 곳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을에 가면 편의점처럼 문을 열고 있는 거죠.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때 이제 동반성장을 그 주관하는 동반성장위원회였나 여기서 이제 그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그 전통 재래시장과 그리고 대형 유통시장의 어떤 그 형평성과 균형을 고려해 봤을 때 너무 많은 영업시간을 가져가는 건 기존의 전통시장들의 어떤 그 소위 말해서 그 상권을 좀 위축시키고 좀 줄어들게 하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지 않나 이제 이렇게 분석을 그 당시에 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유통산업발전법을 통해서 대형마트들의 그 영업시간을 규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영업시간을 어떻게 규제를 했었냐면요. 그 뭐 한 달에 이제 뭐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한 달에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그 의무적으로 뭐 너희들이 그 각 기업들이 알아서 정해서 휴일을 좀 만들어라. 그래서 한 달에 예를 들어서 30일을 뭐 그 매장이 근무를 한다라고 하면 그 중에 하루에서 이틀 정도는 근무하지 마라. 그리고 근무 시간도 아침 8시부터 밤 12시까지로 그렇게 좀 제약을 뒀습니다. 소위 말해서 24시간 근무하지 마라. 자, 이렇게 제약을 두면서 또 이제 그런 어떤 그 휴일과 그리고 이제 업무 시간에 제약을 두고 이제 그 시간들에 대한 어떤 그 혜택으로서 일반 전통시장에서 또 장사를 하고 또 영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좀 여력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제도를 만든 거죠. 근데 1차적으로 그 유통산업발전법을 시행해 보니까 시행의 효과가 그리 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차로 추가적으로 좀 이 유통산업발전법을 강화를 하죠. 그래서 강화된 법은 일주일 한 달에 두 번 쉬는데 그 쉬는 날은 반드시 휴일이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아마 그 이 TV를 보시는 분들 중에 뭐 대형 마트에 뭐 자주 가시는 분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사회생활을 하고 뭐 결혼을 하고 하게 되면 또 그 어떤 뭐 가정을 꾸려 나가야 되니까 적어도 이제 뭐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정도는 장을 보게 되는데요. 그 장을 보게 될 때 대형 마트에 가게 되면 한 달에 두 번 일요일에 문을 닫는 날이 있습니다. 그 날이 바로 그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서 반드시 의무적으로 쉬어야 되는 날인 거죠. 그리고 그 영업시간도 좀 바뀌었죠. 원래 8시부터 12시까지로, 밤 12시까지로 규정돼 있던 이 규정이 오전 10시부터 밤 10시까지만
근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유통산업발전법이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더 강화가 된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적용받고 있는 법은 그 2차로 강화된 그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그 관련 규정 중에 그 다른 또 규제 규정을 또 보면 또 판매 장려금 규제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건 2013년도 10월에 이제 시행이 됐는데요. 판매 장려금이라는 정의는 이렇습니다. 통상적으로 그 제조업에서 그 만든 제품들을 그 대형 마트나 유통회사들을 통해서 유통을 시키고 판매를 하게 되는데요. 이 판매를 함에 있어서 제조회사들이 저희 제품 좀 잘 팔아주세요라는 차원에서의 어떤 장려금을 유통회사에 지급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위법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2013년 10월부터는 이 모든 어떤 이 판매 장려금에 대한 부분들을 규제하기 시작했습니다. 판매 장려금 부분에 있어서 대표적인 건 이런 거죠. 저희가 이제 그 마트에 가보면 그 판촉 사원분들이라고 해서 소위 말해서 뭐 시식 요원들이 계십니다. 근데 이 시식 요원들에 대한 이 급여를 누가 지급할까요? 사실 이 급여 지급에 대한 주체를 구분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2013년 이전에는 대부분 제조회사에서 지급을 했습니다. 이 그 시식 요원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이제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한 가지 첫 번째 이유는 그 제조회사들이 그 본인들 제품들에 대한 판촉을 통해서 자신들 브랜드를 좀 그 전체적으로 판매를 좀 늘리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경우가 있고요. 또 다른 의도가 있는 경우에는 유통회사 쪽에서 제조회사는 뭐 굳이 뭐 판촉 활동을 원하지 않지만 제조회사 쪽에서 고객 유인의 효과를 가져오기 위해서 판촉 활동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근데 두 가지 경우 서로의 어떤 니즈가 다른 경우인데요. 이 두 가지 경우에 모두 다 제조사에서 만약에 그 시식 요원들의 급여를 다 지급한다면 이건 좀 불합리하겠죠. 자, 그래서 어떤 그 행사의 주체에 따라서 이제는 예를 들어서 유통회사의 어떤 필요에 의해서 진행이 된다면 당연히 유통회사에서 급여를 지급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제조회사에서 자신들의 어떤 브랜드 제품의 어떤 판촉을 위해서 진행을 한다면 제조회사에서 급여를 지급해야 되는 게 맞겠죠. 자,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정의를 해둔 규제가 바로 판매 장려금 규제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좀 더 합리적으로 규제가 바뀌었지만 우리가 이제 그냥 대형 마트라는 유통회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실 이 판매 장려금이 전체 그 마트의 영업이익 대비 한 54%에서 거의 한 64% 정도까지 차지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이제 그 수익이 줄면서 전체적으로 마트의 어떤 영업이익 부분에서의 위축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제가 지금 두 가지 규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그럼 이제 제가 뭐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유통산업발전법은 2012년 그리고 방금 이야기한 판매 장려금 2013년 꽤 오래전부터 이미 시행이 되고 있었는데 제가 아까 처음에 소개해드린 기사는 지난주에 본 기사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왜 갑자기 뭐 그 오래전부터 이미 진행되고 있던 일들인데 그거를 지금에 와서 기사화 시켰는지 왜 이슈가 되고 있는지 자,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좀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규제들로서 다시 한번 들어가 보면 사실 그 유통산업발전법은요 현재보다 조금 더 강화하고자 하는 그런 목소리들이 지금 있습니다. 지금 이제 한 달에 그 2번을 강제로 쉬게 돼 있는데요. 그걸 4번으로 늘리자는 그런 이야기들이 지금 논의가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판매 장려금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질적으로 각각의 니즈에 의해서 판매 장려금을 이제 그 각각의 어떤 필요의 주체에 의해서 판매 장려금을 주거나 주지 않거나 이제 이렇게 규제를 만들어 뒀는데요. 실질적으로는 이제 그 규제가 잘 지켜지지 않는다라는 그런 판단. 그로 인해서 지금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다양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슈가 되다 보니까 과거에 이미 규정이 돼서 진행되고 있는 법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는 거죠. 만약에 유통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으신 분들, 유통의 취업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 계신다면 이런 규제 법안에 대해서도 분명히 숙지를 하고 계셔야 될 겁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규제하고는 좀 다른 부분으로 그럼 이제 규제만 뭐 오로지 규제 때문에 그런 대형 마트들이 뭐 영업을 할 수 없는 거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규제들은요 여러 가지 그 장애 요인 중에 하나일 뿐이고요. 그리고 그 외에 또 넘어야 될 다른 장애 요인들도 많이 있겠죠. 그리고 그 새로운 장애 요인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대형 마트들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온라인 사업을 강화를 하고 있죠. 온라인 사업을 강화하는 이유는 뒤에 가서 제가 그 다른 이슈하고 같이 좀 엮어 설명을 드릴 건데요. 지금 어쨌든 지금 그 대형마트의 온라인몰의 매출의 어떤 증가율은 연평균 무려 한 60% 이상으로 계속 증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오프라인의 매출에 비해서 아직은 온라인 매출이 오프라인 매출보다 적지만 굉장히 그 빠른 속도로 오프라인 매출을 따라가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에 그 온라인 외에 오프라인의 노력으로서는 그 창고형 할인마트, 그러니까 이제 코스트코와 같은 이제 그런 형태의 할인마트, 뭐 이마트 같은 경우는 이마트 트레이더스라든지 롯데마트의 경우는 뭐 빅마켓이라든지 새로운 포맷, 어떤 포맷의 다양화를 통해서 또 하나의 돌파구를 찾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어서 그 유통업 개별 이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 바로 이전에 그 대형마트의 이슈 중에서 그 온라인몰에 대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 온라인몰을 강화하는 그 이슈와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1인 가구의 시장의 확대, 이 이슈와 굉장히 그 유사한, 굉장히 연관성이 있는 그런 이슈로서 좀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저희가 전체 가구 수가 과거에 비해서 1인 가구나 2인 가구의 숫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 근데 1인 가구나 2인 가구들은 상대적으로 대형 마트에서 일시에 많은 양의 장을 봐올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그렇겠죠. 많이 봐와 봐야 괜히 저장하기만 어려워지고, 특히 식료품 같은 경우에는 유통기한을 넘긴다든지 그런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1, 2인 가구들은 통상 저희가 근린형 소비라고 합니다. 집 앞에 있는 뭐 슈퍼에 가거나 편의점에 가면 당연히 대형 마트보다는 조금 비싼 가격에 사겠지만 그래도 한꺼번에 많은 양을 구매하지 않기 때문에 그때그때 필요한 양을 구매할 수 있는 이제 그런 형태의 소비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대형 마트 외에 편의점이나 슈퍼마켓 같은 경우는 지금 1, 2인 가구, 오히려 이제 이런 그 1인 가구의 시장이 확대되면서 반사익을 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대형마트 같은 경우는 반대로 오히려 이제 그 고객군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사회 환경이 좀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대형마트 같은 경우에 온라인몰을 통해서 결국 온라인몰은 사실 가구 수와 관계없거든요. 1인 가구든 2인 가구든 3인 가구든 필요에 의해서 구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온라인몰을 강화하는 부분은 바로 이 1, 2인 가구 시장 확대하고도 연관이 있습니다. 다음은 글로벌 전략인데요. 저희 국내에 있는 그 대형마트 기업들, 뭐 롯데마트나 신세계가 굉장히 대표적인 국내 유통 기업들일 겁니다. 물론 이제 이런 기업들도 글로벌 전략을 추진을 하면서 뭐 최근에 뭐 중국에서 많이 그 좀 철수를 하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뭐 인도네시아, 뭐 동남아 이런 쪽으로 진출을 많이 하고 있고 또 글로벌 쪽에 성과를 내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저희가 이제 좀 그 세계적으로 대표적인 어떤 유통기업으로서 꼽을 수 있는 일단 월마트와 그리고 코스트코의 어떤 전략에 대해서 좀 점검을 해보면서요. 저희가 이제 앞으로 어떤 식으로 좀 이 방향을 잡고 또 저희 나라 유통도 이제 어떤 식으로 좀 대응을 해야 될지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마트 같은 경우 그리고 코스트코 같은 경우 두 개 회사가 다 그 글로벌 전략에 있어서는 자신들만의 어떤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굉장히 성공적으로 글로벌에 어떤 진출하고 있는 그런 회사들입니다. 물론 월마트 같은 경우는 과거에 저희 나라에 한번 입점을 했다가 들어왔다가 사실은 좀 실패하고 나간 사례도 있죠. 물론 이제 모든 국가에서 다 성공할 수는 없지만 자, 그런 이제 성공과 실패의 요인들을 각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특징들을 기준으로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월마트는요. 월마트의 글로벌 전략은 앞서 얘기한 것처럼 통합 전략입니다.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미국에 있는 월마트도 그렇습니다. 미국은 워낙 땅이 크기 때문에 각 지역별로 굉장히 원거리에 마트들이 위치해 있는데요. 그 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A라는 지역에 월마트를 설립을 하면 그 지역 그 월마트를 중심으로 가장 근거리에 있는 여러 업체들을 섭외를 합니다. 그 업체들을 통해서 그리고 물건을 소싱을 하게 되죠. 그 가까운 거리에 있는 업체들을 통해서 소싱을 하게 되면 결국 그 물류라든지 구매 단가를 낮출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결국은 그 낮은 원가 경쟁력을 가지고 주변에 있는 다른 업체에 비해서 더 양질의
좋은 제품들을 빠르게 공급하는 그런 전략을 월마트는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월마트가 저희 나라에 와서도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을 했죠. 그래서 저희 나라에 와서도 월마트를 만들고, 그리고 자기들의 어떤 그 본거지가 있는 미국이나 뭐 유럽 이런 쪽을 제외하고 국내에 있는 각 제조업체들을 컨택을 해서 가까이에 있는 제품들을 싸게 구매를 해서 좀 빠르고 저렴하게 소비자들에게 제품들을 공급하기 시작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 성공을 거뒀는데, 자, 문제가 발생을 했죠. 자, 어떤 문제냐면 저희 나라 내에서, 국내에서 사실 그 유통을 제일 잘하는 기업, 뭐 신세계나 롯데, 적어도 국내에서만큼은 월마트 못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신세계 이마트, 롯데마트, 새로운 마트들을 설립을 하면서 빠르게 이 선도하고 있는 월마트의 어떤 이 역량을 따라잡고 추격하기 시작했죠. 근데 월마트가 가지고 있는 글로벌 전략, 핵심 전략은 근거리 구매를 통한 원가 절감이었습니다. 근데 이 근거리 구매를 통한 원가 절감, 국내에 있는 업체들이 이미 국내에 많은 거래선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훨씬 유리하죠. 자, 이런 부분 때문에 결국은 경쟁에서 월마트는 적어도 저희 나라에서는 도태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아쉽지만 저희 나라에서 따로 영업을 하고 있지 않죠. 물론 이게 저희 나라의 어떤 특성일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 월마트가 해당 국가의 어떤 그 유통을 잘하는 기업이 없는 그런 해당 국가로 진출을 했다면 사실은 해당 사항이 없는 내용이죠. 하지만 저희 나라에서는 이제 거기까지는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진출을 하다 보니 실패를 경험할 수밖에 없었고요. 자, 그럼 이제 좀 다른 회사, 이제 코스트코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트코는 월마트보다는 좀 뒤에 진출했죠, 저희 나라로.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상황을 놓고 보면 굉장히 성공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두 개 회사가 다 각각의 다 미국 회사입니다. 미국 회사고요. 글로벌 전략을 가지고 진출했는데 코스트코는 그럼 어떤 부분 때문에 성장을 했을까? 코스트코가 가지고 있는 전략은 월마트가 가지고 있는 전략과 조금 다릅니다. 제품에 대한 아이덴티티를 굉장히 강조하는 그런 회사가 코스트코입니다. 코스트코에 가보면요, 코스트코에서만 구입할 수 있는 제품, 그리고 코스트코가 아니면 다른 곳에서는 구입할 수 없는 그런 상품군들로 많은 제품들을 이렇게 모아두고 있습니다. 자, 결국 그렇다 보니까 코스트코를 가게 되는 이유는 다른 이유보다는 물론 가격도 대용량 판매를 하면서 가격도 저렴하게 팔고 있지만 그 저렴한 판매보다 좋은 제품, 구하기 어려운 제품들을 코스트코에 가면 우리가 구입할 수 있다. 자, 이런 유인책을 통해서 코스트코는 영업을 해왔고요. 지금도 하고 있는 거죠. 자, 근데 이 부분들이 국내 기업에서 기존의 대형마트, 예를 들어 롯데마트라든지 이마트에서 하고 있던 어떤 사업의 형태와 달랐기 때문에 국내 소비자들에게 굉장히 크게 어필이 됐고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적어도 이제 그 대형 창고형 할인마트에서는 독보적으로 영업을 지금 잘 해나가고 있습니다. 자, 물론 이제 이런 그 글로벌 전략들을 이제 또 국내 기업들도 많이 또 학습을 하고 해서요.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마트 트레이더스라든지 롯데 빅마켓도 좀 빠르게 지금 따라잡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다음으로는 카테고리 킬러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카테고리 킬러라고 하면 저희가 이제 쉽게 이해하기로는 한 가지 제품만 파는 이제 그런 매장인 거죠. 한 가지 제품이라고 하면 그냥 뭐 하나의 어떤 브랜드를 파는 게 아니고요. 쉽게 얘기하면 저희 그 신발을 판매하고 있는 ABC 마트 혹은 뭐 가전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하이마트. 자, 하이마트에 가면 가전제품에 대한 종류는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 대신 가전제품 외에는 없죠. 자, ABC마트 마찬가지입니다. ABC마트에 가면요. 신발은 브랜드별로 회사별로 많이 있습니다. 거의 다 있죠. 자, 근데 신발에 해당되는 제품군 외에는 없죠. 자, 이런 형태의 매장들을 저희가 카테고리 킬러 매장이라고 합니다. 자, 카테고리 킬러의 매장은 이 그래프에 보시는 것처럼 백화점 같은 경우는 다양한 제품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제품군들을 가지고 있는 대신에 저희가 원하는 브랜드를 다 가지고 있지는 않죠. 자, 그런데 이 카테고리 킬러 매장들은 제품군들을 다양하게 가지고 있지 않지만 적어도 본인들이 취급하는 제품, 뭐 신발이면 신발, 뭐 아니면 뭐 가전제품이면 가전제품, 이 제품군에 대해서만큼은 모든 브랜드들을 다 가지고 있다. 그런 의미로서 한 가지 어떤 집중 전략, 이런 집중 전략을 통해서
그 자신들의 어떤 매출을 일으키고 산업을 성장시키는 이제 그런 형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하나의 그 제품군을 통일하다 보니까 바잉 파워가 생기죠. 바잉 파워가 생기다 보니까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많은 제품을 다량으로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 백화점이나 혹은 다른 뭐 대리점들보다 훨씬 더 나은 가격으로 동일한 제품들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경쟁력까지 갖출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그 다양한 형태의 뭐 생활 잡화, 그래서 뭐 다이소 뭐 이런 것도 있죠. 그래서 뭐 다양한 형태의 어떤 카테고리 킬러에 해당되는 그런 어떤 유통군들이 좀 점진적으로 좀 생겨나가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자, 그 다음 이슈로는 이제 리테일테인먼트라는 건데요. 이 리테일테인먼트는 이 단어 자체가 이 단어 자체를 가장 처음으로 사용하신 분은 그 앞서 설명드렸던 그 월마트라는 기업 있죠. 그 월마트의 그 예전에 1997년에 샘 월튼 회장께서 처음으로 사용한 단어입니다. 리테일테인먼트의 뜻은 소위 말해서 그냥 그 쇼핑과 그 즐거움을 좀 결합시킨 그런 의미로서 우리가 쇼핑을 하면서도 뭔가 즐거움을 느끼고 또 이제 그런 어떤 마케팅들을 통해서 이 뭐 꼭 굳이 물건을 구입하러 백화점을 간다기보다는 또 이제 뭐 즐기러 가서 구입을 할 수도 있는 좀 이제 어떤 그런 마케팅의 형태를 어떤 그 복합어로서 이렇게 설명을 한 이제 그런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리테일테인먼트를 가장 잘 이행하고 이로 인해서 또 많은 실적을 내고 있는 이제 그런 기업이 대표적인 기업은 이케아가 있고요. 그리고 또 국내 스타필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기업을 좀 샘플로 해서 조금 더 리테일테인먼트에 대한 좀 자세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테일테인먼트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이야기하는 이유는요. 앞서서 오프라인 그 이 대형 마트들이 앞으로 좀 나아가야 될 길, 혹은 뭐 오프라인 유통산업군들이 앞으로 나아가야 될 길에 대해서 조금 그 방향성에 대해서 좀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성공적으로 그 오프라인 유통에 있어서의 방향성을 잡고 현재 실적을 내고 있는 이제 그런 개념이어서 좀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여지고 있는 이건 이제 평면도 일종의 지도인데요. 이거 통상적으로 그 이케아 매장에 가보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그 내부 지도입니다. 자, 이 내부 지도의 어떤 그 각 섹터별로 여러분들이 그 섹터에 대해서 한번 들여다보시면 처음에 이제 딱 들어가면요. 뭐 거실에 대한 어떤 물품들, 그리고 또 뭐 주방에 대한 것들, 또 뭐 침실에 대한 것들, 각 테마별로 쭉 그 동선을 따라서 각 제품들을 체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꾸며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굉장히 간단하게 되어 있지만 실제로 한번 들어가시면요. 저 안에서 뭐 체험하고 뭐 하다 보면 뭐 한 3-4시간은 정말 뭐 금방 갈 정도로 뭐 재미도 있고요. 그리고 그 재미를 느끼면서 필요한 것도 구입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뭐 한 3-4시간 가다 보면 또 배도 고프죠. 그럼 여기 보면 중간에 이 음식을 파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결국 이제 이 리테일테인먼트라는 요소 자체가 뭔가 체험해보고 그리고 즐기고 그리고 체험과 즐김 그 속에서 또 필요한 것들에 대한 소비도 이루어지고 이런 복합적인 공간을 만들어내는 게 주 목적인데요. 그 목적을 가장 잘 달성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이 이케아인 것 같습니다. 자, 이 이케아가요, 그 광명점에 저희 나라 오픈을 했죠. 그리고 추가로 지금 오픈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 이케아 광명점이 오픈한 뒤로 가장 타격을 많이 받은 업체가 어딜까요? 동일한 가구업체인 뭐 한샘 같은 곳일까요? 뭐 물론 이 자료는 뭐 정확한 어떤 통계나 뭐 조사 자료가 있는 건 아닌데요. 추정컨대 이케아 광명점이 오픈한 뒤로 가장 타격을 많이 받은 업체는 에버랜드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전혀 다른 업종이죠. 자, 그 이유는 사실 뭐 주말에 일요일에 아이들 데리고 좀 놀이도 해야 되고 또 놀이를 하려고 하면 주로 이제 우리가 갈 수 있는 곳이 뭐 에버랜드나 뭐 롯데월드 이런 곳을 좀 편하게 갈 수 있는데요. 거기 가지 않고도 아이들을 데리고 이케아 매장에 가면 그 아이들 놀 만한 또 공간들이 있거든요. 그럼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놀면서 또 이제 부모들은 또 자신들이 필요한 제품들 또 경험도 해보고 쇼핑도 해보고 자, 이런 공간으로서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이들을 데리고 에버랜드 안 가고 이케아 간다. 그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그 내부에 엔터테인먼트적인 요소들이 많이 좀 꾸며져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스타필드인데요. 스타필드는
제가 이제 이 스타필드의 어떤 내용을 들여다봤을 때 이건 이제 그 이케아에서 하고 있는 리테일테인먼트보다 오히려 한 단계 더 나간 이제 그런 개념으로서 생각이 저는 될 정도로 굉장히 그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타필드는요, 일단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추가 점포들이 생길 건데 일단 1호점이 현재 경기도 하남에 위치해 있습니다. 경기도 하남은요, 뭐 물론 지금은 뭐 이 대중교통 외에 일반 교통은 잘 되어 있지만 도로나 이런 부분들, 기관 시설들은 잘 되어 있지만 사실 그 중심권에 있다고 보기는 좀 어렵죠. 서울의 약간 그 외곽 쪽에 있습니다. 강남 기준으로 하면 길이 막히지 않았을 때 차로 이동을 하면 뭐 한 2, 30분 정도 걸리는 거리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주변의 대중교통은 뭐 그리 잘 돼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런 대형 복합몰을 만들 때 반드시 고려해야 될 요소 중에 하나는 교통편이거든요. 근데 교통편이 좋지 않은 곳에 이런 엄청난 규모의 어떤 마트라기보다는 뭐 복합몰을 만든 거죠. 자, 그거부터 일단 처음부터 많은 그 유통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좀 퀘스천이었습니다. 왜 저기다 만들까? 성공할 수 있을까? 자, 그런 이제 그 의구심을 들게 하는 이제 그런 위치에 설립이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재미있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보시면 이제 그 유리 천정이 이렇게 돼 있는 게 있는데요. 아마 그 백화점이나 마트 여러분들 가보시면 잘 못 느꼈을지 모르겠지만 그 창문이 없습니다. 창문이 없어요. 창문이 없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 백화점에 갔는데 막 쇼핑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 밝을 때 들어왔단 말이죠. 근데 밖을 내다보니까 어두워졌어요. 자, 그랬을 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겠죠. 너무 늦었다. 집에 가야겠다. 그래서 그런 생각이 아예 들지 않도록 다 차단해 놓는 거죠. 그래서 그냥 내가 시계를 들여다보지 않는 한 지금 몇 시인지 잘 모르게. 그리고 시계를 들여다봐도 외부의 어떤 환경들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막 적극적으로 체감이 되지는 않는 거죠. 자, 근데 여긴 가보시면 유리천장이 있습니다. 그냥 하늘을 쳐다보면 지금 좀 오후가 됐나? 어두워졌나? 이런 것들을 바로바로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건 뭐예요? 결국 시간의 흐름을 소비자가 인지를 하면서 집에 가야 될 시간이 되면 갈 수 있다는 건데 왜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놨을까? 또 여러 가지로 굉장히 좀 그 기존의 그 유통 산업에서는 좀 이해할 수 없는, 오프라인 유통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이제 그런 요소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아마 이런 부분들은 이 엔터테인먼트라는 요소를 접목을 시키기 위해서 뭔가 다른 방향의 접근이 있었던 걸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여기 내용에 보면 첫 번째, 제가 그 대형 몰을 만들 때 고려해야 될 요소, 교통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지금 그 하남 스타필드가 생기기 전에 다른 기업에서도 그 복합몰이라는 형태로 해서 뭔가 엔터테인먼트 요소를 그 가미시킨 그런 복합몰들을 사실 만들어 왔었습니다. 근데 이 복합몰들은 주로 어디에 위치해 있냐면요. 그 무슨 역, 무슨 어떤 중심지, 소위 말해서 사람들이 많이 몰릴 수 있는 또 교통편이 좋은 곳을 중심으로 이게 이루어졌었는데요. 근데 자, 스타필드 같은 경우는 전혀 대중교통과는 거리가 있죠. 자, 근데 이거를 거꾸로 한번 들여다보니까 이런 느낌이 있다라고 해요. 우리가 보통 가까운 곳에 물건을 사러 가면 이건 물건 사러 가는 겁니다. 근데 뭐 한 2, 30분 정도 차를 타고 간다? 한 3, 40분 정도 차를 타고 간다? 자, 이건 이제 나들이의 개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뭔가 물건을 사러 간다기보다는 우리 온 가족 다 데리고 가서 뭐 물론 뭐 살 물건이 있으면 사겠지만 그 외에 좀 전체적으로 가서 한번 즐기고 올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서의 나들이, 이런 형태로의 접근이 오히려 가능하다는 거죠. 자, 그리고 유리천장을 설계를 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저희가 그렇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외부의 어떤 날씨라든지 시간의 변화를 저희가 보지 못한다면 물론 시간에 대한 망각은 있을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좀 답답함이 느껴질 수가 있겠죠. 자, 그런 부분에서 유리천장을 둠으로써 이 개방감, 좀 답답함을 좀 해소를 시키고 답답함을 해소를 시키면서 오히려 체류 시간을 연장시키는 이제 그런 효과를 가져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앵커 테넌트라고 해서 이제 뭐 키 테넌트라고도 하는데요. 소위 말해서 우리 고객들을 유인하는 핵심 매장들, 고객들을 위한 핵심 매장은 어떤 특징들이 있을까요? 아까 코스트코에서도 언뜻 말씀을 드렸었죠. 코스트코에만 가야지 이 제품을 살 수 있다. 그럼 어때요? 코스트코 가겠죠. 마찬가지입니다.
할리 데이비슨이라든지 굉장히 그 미국에 있는 유명한 오토바이 회사입니다. 자, 이런 지금까지 국내에서 경험할 수 없었던 이런 핵심 매장들을 유치를 함으로써 소위 말해서 앵커 테넌트 매장들, 이런 매장들을 많이 확보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다른 요소 아니라도 요거 하나 꼭 보러, 뭐 예를 들어서 뭐 집 앞에 있는 뭐 이마트 가도 되고 조금 가까이 있는 뭐 롯데마트 가도 돼요. 하지만 조금 더 멀리 가더라도 할리 데이비슨 오토바이 한번 만져볼 수 있는 저희 가서 오토바이도 한번 만져보고 그리고 쇼핑도 하겠다. 그런 취지로서 앵커 테넌트가 활용이 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 가보면 가장 큰 특징, 여러 가지로 체험할 거리들이 많습니다. 체험할 거리들을요, 굉장히 그 체험의 요소별로 잘 구분을 해서 잘 가지고 있는데요. 그 각각의 체험들 중에 보면 굳이 저희가 느꼈을 때 이게 직접적인 구매와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뭐 예를 들어서 뭐 IT 기기들을 활용해서 뭐 VR 기기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어떤 익스트림 스포츠를 뭐 간접적으로 경험해 본다든지 뭐 이런 체험 공간들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이런 요소들을 가지고 고객들의 어떤 유인 효과 이런 효과들을 굉장히 유효적절하게 지금 만들어내고 또 끌어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가장 재미있는 요소 중에 하나, 여기 가시면 그 애완동물 그 배변 봉투가 있습니다. 저희 일반적으로 마트나 대형 백화점에 가보시면 애완동물 당연히 데리고 들어갈 수 없죠. 근데 여기는 물론 이제 공간이 뭐 모든 공간이 다 허용된 건 아닙니다. 뭐 안 되는 공간도 있지만 많은 공간들에서 애완동물을 데리고 다닐 수 있고 그리고 매장에 들어갈 때는 잠깐 묶어 놓을 수도 있고 그리고 뭐 배변 봉투를 설치해 놓을 정도로 소위 말해서 펫 프렌들리하게 소위 말해서 이 지금까지 어떤 고객들이 뭐 내 백화점 가야 되는데 우리 제가 이제 우리 반려동물이 있는데 이걸 뭐 집에 두고 갈 수 없다. 자, 어떻게 해야 되나? 누구한테 맡겨야 되나? 자, 스타필드 같은 경우는 같이 가도 된다는 거죠. 자, 이런 요소들을 복합적으로 지금 현재 굉장히 잘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좋은 성과에 지금 도달하고 있습니다. 이 스타필드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를 제가 아까 체험이라는 요소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이 체험이라는 요소를 조금 더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 고객 체험이라는 요소는 미국의 경제학자 조지 프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이 그 고객 체험 마케팅이라는 그 책에서 이 네 가지의 어떤 체험의 그 구분을 해서 이 각 체험별 구분에 맞게 고객들을 이렇게 끌어들였을 때 마케팅에 대한 극대화된 효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이제 이런 말씀을 그 책에서 이제 작성을 하셨는데요. 이제 그분이 말씀하신 그 네 가지 요소, 체험의 네 가지 요소는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교육, 그리고 현실 도피, 그리고 미적인 체험. 이 네 가지의 체험 요소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이 네 가지의 어떤 체험 요소에 맞도록 이 스타필드의 어떤 체험 공간들이 잘 구성되어 있는지를 한번 들여다보면요. 자, 이런 식입니다. 지금 이 오렌지색의 글씨들을 이 글씨들은요. 실제로 그 스타필드에 가서 보시면 처음 해보시거나 아니면 가보실 수 있는 이제 그런 공간들입니다. 메가박스나 아쿠아필드를 유치함으로써 엔터테인먼트적인 체험 요소를 갖췄고요. 그리고 플레이타임, 영품 문고를 통해서 교육적인 체험 요소를 확보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스포츠 몬스터, 일렉트로마트. 뭐 일렉트로마트 같은 경우는 뭐 키덜트 제품들, 각종 전자 제품들. 스포츠 몬스터는 아까 말씀드린 무슨 VR 어떤 기기들을 통한 익스트림 체험. 이런 것들이 가능하도록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미적 체험, 고메스트리나 이토피아라는 그 소위 말해서 기존에 이제 우리가 잘 접할 수 없었던 브랜드의 맛집, 이런 맛집들을 확보해 놓음으로써 이 네 가지의 어떤 고객 체험 요소에 굉장히 잘 부합되게 조화롭게 설계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런 거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스타필드 가보면 잘 돼 있네, 그죠? 편하네. 야, 이거 우리 그 반려동물도 데려올 수 있네. 신기하네. 자, 이렇게 생각하지만 지금 만약 여러분들 지금 유통산업에 대해서 혹은 그 유통산업군에 지금 진입을 하기 위해서 유통 직무에 대해서 여러분들 공부하고 계시거나 혹은 그 취업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자, 오프라인에서의 어떤 리테일테인먼트적인 요소 이런 요소들 절대 놓치지 말고 학습하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인사이트를 키우셔야 됩니다. 그 다음으로 또 이슈가 되는 개념 중에 하나는 옴니 채널입니다. 자, 옴니 채널은요, 그 밑에 표에서 잠깐 보시면 여기 싱글 채널
그리고 멀티 채널, 그리고 이제 옴니 채널로 넘어가는 이제 그런 설명으로서 제가 이제 표를 구성을 했는데요. 개념 그대로입니다. 싱글 채널은요, 그냥 예전에는 뭐 시장에 가서 사든지 아니면 뭐 온라인몰을 통해 사든지 이게 싱글 채널이고요. 멀티 채널은요, 제가 이제 오프라인 매장에 가서 좋은 제품이 있어요. 그만 보고 그 모델을 보고 집에 와서 인터넷으로 한번 찾아보고 좀 가격이 좀 싸면 인터넷으로 사고, 혹은 뭐 인터넷에서 제품을 좀 검색을 하고, 근데 이게 해보니까 뭐 재고도 없고 또 배송 걸리는 오는데 뭐 시간이 뭐 한 3일에서 뭐 한 4일 걸린대요. 급해요. 그러면은 뭐 매장에 가서 사고. 자, 이런 게 이게 좀 비싸더라도 오프라인 매장에 가서 사고, 이런 게 이제 멀티 채널이죠. 자, 근데 이제 옴니 채널은 어떤 개념이냐면, 제가 매장에서 좋은 물건을 봤어요. 좋은 물건을 봤는데 이거 사고 싶어. 근데 이 제품이 전체 그 온라인 몰 아니면은 뭐 옆에 있는 다른 회사 백화점 이런 데서는 가격이 얼마인지 좀 궁금해요. 그러면 어떻게 검색을 해보는 거죠. 검색을 해보는 겁니다. 해보니까 이게 지금 이 회사의 어떤 계열사에 해당되는 다른 온라인 몰에서 똑같은 제품이 있는데 가격이 좀 더 싸요. 자, 그랬을 때 어떻게 해요? 과거의 멀티 채널의 시대에서는 일단 와야죠, 그죠? 싸게 살려면 집에 와서 따로 주문을 합니다. 근데 지금은 이 옴니 채널의 개념은, 자, 이게 만약에 온라인에 올라와 있는 가격이 싸다? 온라인에서 주문을 해요. 그리고 거기 매장에서 픽업을 하겠다라고 서비스 신청을 합니다. 그럼 이제 그 메시지가 이 매장으로 전달이 되겠죠. 그러면 어때요?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저렴한 가격으로 직접적으로 오프라인에서 바로 수령해 갈 수 있는 이제 그런 시스템. 쉽게 얘기하면 이런 시스템이 이제 옴니 채널 시스템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전체적인 개념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옴니 채널의 어떤 설명을 하기 전에 저희가 이제 반드시 그 온라인몰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온라인몰이라고 하면 저희가 이제 흔히 말해서 온라인 샵, 이 온라인몰은 국내에서 이제 처음으로 뭐 태동이 됐던 이제 여러 가지 브랜드들이 있는데 가장 최초이자 대표적인 그 브랜드는 인터파크입니다. 인터파크라는 브랜드로부터 시작을 해서 사실 온라인 몰들이 생겨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인터파크의 어떤 그 영업 형태를 보면서 또 이제 국내 어떤 유통, 오프라인 유통, 대형 유통사들이 또 진입을 하기 시작을 했죠. 뭐 롯데, 신세계, 많은 회사들이 지금도 이제 다 그 온라인 몰을 가지고 있죠. 그렇게 진입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물론 인터파크도 지금도 있죠. 지금도 있는데 처음 인터파크가 생겼을 때 그 당시에 인터파크의 어떤 그 사업 형태는 지금하고는 많이 달랐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인터파크는요, 예전에 그 데이컴이라고 하는 일단 그 인터넷 서비스, 통신 서비스 하는 회사였죠. 이 회사의 사내벤처로부터 시작을 해서 온라인 유통몰로서 이렇게 처음에 오픈을 했는데요. 처음 오픈했을 땐 어떤 식으로 영업을 했었냐면, 자, 이런 식입니다. 일단 재고를 확보를 해요. 우리 인터파크만의 재고를 확보합니다. 구매를 하는 거죠. 그리고 가지고 있는 재고를 통해서 온라인 몰을 통해서 판매를 하는 거죠. 자, 결국은 뭐예요? 오프라인에서 판매하는 형태와 동일합니다. 다만 오프라인은 백화점이나 대형 마트를 통해서 판매하는 거고요. 인터파크는 그냥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서 판매하는 거. 그 차이만 있었던 거죠. 사실 굉장히 어려웠어요. 어려웠고 뭐 별다른 수익을 내지도 못했고, 그리고 뭐 딱히 어떤 그 돌파구를 찾아내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이 이제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또 어때요? 아까 이제 월마트의 사례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국내 유통을 제일 잘하는 게 누굽니까? 롯데나 신세계 같은 기존 오프라인 유통사들이거든요. 자, 이 오프라인 유통사들이 온라인으로 또 들어와요. 그리고 판매 형태가 어때요? 자기들하고 똑같아. 백화점에서 팔고 마트에서 파는 거 빼고 사이트 개설되어 있는 것만 달라. 자, 그렇다고 하면 기존의 어떤 원가 경쟁력은 롯데나 신세계 같은 회사들이 훨씬 더 좋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인터파크의 어떤 입지가 점점 좀 작아지고 위축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그 G마켓이라고 하는 또 새로운 또 하나의 산하의 벤처를 통해서 다른 온라인 샵이 생기죠. 근데 이 G마켓은 어때요? 인터파크하고는 사업의 형태가 완전히 다릅니다. 자, G마켓은요, 흔히 이야기하는 오픈마켓 형태, 오픈마켓 형태로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자, 이 둘의 이 당시로 가보면 인터파크에서 보여지는 화면이나 G마켓에서 보여지는 화면, 소비자가 느낄 때는 똑같아요. 근데 내부로 들어가 보면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인터파크에 대한 건 제가 앞서 설명드렸죠. 확보한 재고를 판매하는 거. 자, 근데 G마켓 같은 경우는 재고를 따로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플랫폼, 일종의 판매할 수 있는 그 화면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리고 홍보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들어와서 판매하는 그 주체들은 각각의 다 다른 사업자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건전지를 판다. 그럼 동일한 건전지를 파는 사업자가 뭐 한 10개, 20개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 업체들은 다 다른 업체들이에요. 다만 G마켓이라고 하는 이 사이트에 입점을 해서 자기들 물건을 팔고 있을 뿐이죠. 자, 그럼 G마켓은 어디에서 수익을 내요? 이 업체들에게 수수료를 받는 거죠. 자, G마켓이란 사이트 우리가 홍보해 줄게. 우리가 홍보해 줄 테니 이 업체들은 너희들은 들어와서 장사만 열심히 해라. 그 대신 일정 부분의 수수료를 우리에게 내라. 자, 그럼 어때요? G마켓 입장에서는 별도의 원가 부담을 가져갈 게 없죠. 그리고 재고 부담도 가져갈 게 없죠. 그저 수수료. 이 업체들이 잘 장사할 수 있도록 홍보 마케팅만 잘해주면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하면서 이 G마켓이 소위 말해서 이 사업 형태가 대박이 난 거죠. 그래서 오픈 형태의 어떤 참여를 통한 수수료. 자, 이런 모델로서 G마켓이 급성장을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사실 지금 그 온라인 샵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뭐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어떤 온라인 샵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 형태 전부 이 오픈샵 모델을 따라가고 있죠. 인터파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더 이상 그 재고의 부담을 안고 원가의 부담을 안으면서 자기 제품을 구입을 해서 판매하지 않습니다. 전부 오픈샵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죠. 다만 이제 그 제조회사들을 가지고 있는 뭐 신세계나 롯데 같은 경우는 아직 일부 그 과거의 어떤 오프라인과의 어떤 접목된 온라인몰 형태를 가져가고 있지만요. 하지만 상당 부분, 많은 부분에 있어서 오픈샵 형태로 전환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각 유통업체들은 그게 오프라인이 됐든 온라인이 됐든 자신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이 시장에서 살아남고 그리고 새로운 어떤 영업 환경 또 매출들을 일으키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는 가운데 사실 온라인몰이라는 형태도 생겨났고요. 그리고 온라인몰을 또 약간 고도화시켜서 오픈샵이라는 형태도 생겨났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그렇게 이제 쭉 그 영업을 하다 보니까 어때요?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이제 구분이 필요할까? 이제 뭐 이런 수준까지 도달을 하게 된 거죠. 이런 수준까지 도달하게 되다 보니까 나온 바로 개념이 옴니 채널인 겁니다. 자, 옴니 채널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온라인에서 뭐 물건을 봤어요. 근데 오프라인에서 구입을 해요. 가격 차이 없습니다. 결국은 뭐 어때요? 통합, 공간, 영업 환경 모든 걸 통합시키겠다는 거죠. 이게 바로 옴니 채널이라는 거죠.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상품의 발견, 내가 사고 싶은 상품을 온라인에서 조회를 했더라도 매장에서 바로 구입할 수 있는 혹은 매장에서 내가 상품을 발견했더라도 온라인을 통해서 구입할 수 있는 그리고 그게 실시간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환경이 옴니 채널입니다. 옴니 채널이 구축이 된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새로운 형태를 만들어내기보다는 지금 급변하고 있는 유통 환경에서 소위 말해서 기존의 오프라인 업체든 아니면 온라인 업체든 생존하고 살아남기 위한 그런 하나의 어떤 그 노력으로서 여러분들이 받아들여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까지 제가 그 유통산업 전반에 대한 이슈들을 통해서 유통산업 이슈들에 대한 분석을 해드렸고요. 그리고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가져갈 수 있는 인사이트 확보를 위해서 정보를 드리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린 여러 가지 이 자료들과 이런 그 내용, 분석 내용들을 통해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그 취업 준비를 하고 유통산업에 대해서 이해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